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에선 국민평형대로 불리는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럴 경우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양날의 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또 이승훈 부동산연구소의 이승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어섰던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3,700만 원대, 지역에 따라서는 평당 4천만 원대도 넘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뭐 인건비 아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격이 많이 올랐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요. 일부는 얼마 전에 물론 약간 그 세대수가 좀 작고 약간 특별한 어떤 그런 아파트이긴 하지만 한강변에 평당 1억짜리 분양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민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3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러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참 사실은 좀 기시감도 없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 저도 매번 그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금액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럼 모두에 말씀하셨던 평당 한 4천만 원대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일부 특정한 지역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특정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4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당 1,000만 원 이때도 뉴스가 기억이 나서 어느새 이렇게 3배, 4배까지 이렇게 올라버렸나라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 분양가 보면 말이죠. 네, 서울에 지금 평당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3,700만 원으로 이제 나온 거는 최근 메이플자이가 6,700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금액이 이제 합산이 되면서 평균 단가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분양가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이제 공급할 때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가격이라던가 건설 비용, 금리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 멘트하셨듯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되면 분양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소득 수준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분양가는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분양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초 이제 비용들이 많이 급증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건설 비용 자체가 평당 1,000만 원이 되면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맞물려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평균 이제 분양가는 상승할 여력이 좀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좀 조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가 좀 조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건설 비용도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네. 지금 분양가 수준을 어쨌든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역별로 판단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플자이는 6,700이 분양까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어떤 데서는 3천만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지 않으면 안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분양가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버렸거든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당연한 건데 지금은 거의 그 물가 상승 속도의 2배 이상으로 두 자릿수를 연속해서 올랐단
거란 말이에요. 22년도, 23년도에 그 공사비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코로나도 이제 장기화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쟁 같은 것들도 금방 끝날 줄 알았던데 장기전이 되게 되면서 어떤 공급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수급 문제가 불거졌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게 되면 금방 다시 분양가가 공사비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네. 사실은 이제는 뭐 거의 고착화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원가라는 것이 금액이라는 것이 한번 올라갔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뭐 하락 반전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비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원가에 속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그 공사비가 상승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원가의 그 하방 안정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올라가는 속도는 제어할 수 있을지언정 약간의 추가 상승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분양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 기대치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레벨이 확 떨어지는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기대를 하는 건데 그 수준까지 가기는 이제는 어렵다 그냥?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에서 요청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가 이하로 매도를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게 되면서 분양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분양가 상승의 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낮춰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분양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비구역에서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 요즘에 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 분양의 수익이 높아져야지만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한번 올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금액을 크게 올렸을 경우에 되는 지역이 있고 아까 메이플 차이처럼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높은 시기인데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뭐 내년 정도의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가시화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분양가는 훅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는 역시 기승전 금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분양가가 높은 것도 이제 금리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낮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았을 때는 밑에 하방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책이 보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네. 아마도 뭐 매수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역대로 보면은 분양가가 높아진 다음에 그거보다 시절이 바뀌고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보다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부담스러운데 네. 더 우려되는 거는 그러한 어떤 좀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좀 우려 그리고 그러한 좀 약간 염려 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럼 김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거시적 환경이나 금리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확 떨어지긴 힘들다. 이미 올라간 분양가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는 지역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분양가를 확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그 정도로 그냥 분양가를 확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 3구라던가 뭐 네. 이게 이제 분상제를 물론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확 낮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팔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금리를 반영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일부 뭐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뭐 미분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억지로 다시 좀 잡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네. 작년 1월에 이제 뭐 강남이나 용산을 제외하고 다 해제가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하자는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고 입지가 좋은 데에서는 돈이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분양을 받고 이런 형태인데 네. 분상제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좀 적정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좀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지만 또 문제점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네. 분상제를 통해서 가격을 굉장히 억제한다면 그러한 가격에서 공급을 하려는 건설사들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축소의 우려가 제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가격에 맞추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참 다뤘던 뭐 순살자이라던가 이런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되게 부실한 아파트가 지어질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격이 왜곡이 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왜곡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분상제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체적인 매매 가격은 4,200만 원인데 평당 네. 분양가가 3,500, 매매가가 전체 지역에서 높은데 우리가 강남 상구를 제외한 분상제가 해제된 지역을 보면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높아요. 매매가가 3,300, 분양가가 3,300.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분상제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좀 맡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선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네. 그래서 적정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죠. 저희 상식으로는 원래 분양가라는 게 매매가보다 30-40% 정도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역전됐다라고 하면 네. 이게 뭔가 시장 기준에서도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 건가요?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시장가보다 20-30%, 30-40% 낮추는 것은 미분양을 좀 해소를 하고 안전하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분양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그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분상제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분상제를 통해서 그 받으신 수분양자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죠. 부동산 로또가 된 거니까. 그러나 그 사실은 분상제 그 목적 그 제도 시행 목적 자체가 집값에 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은 그 반대로 시세대로 올라가는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상제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분상제를 시행하는 건 좀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시장의 자율을 맡기게 되면은 너무나 과도한 어떤 그 가격이 형성되니까 네.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예전보다 그 분상제보다는 좀 덜 완화시켜주고 지금 시장 자율화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중간에 어느 접점을 찾아서 가격을 약간 끌어내리되 시장보다는 좀 끌어내리되 분상제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공사비 증액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상제가 적용된 기본형 그 건축비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가요, 최 교수님? 제가 작년 9월에 고시된 최근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기준입니다. 보니까 평균 제곱미터당 197만 6천 원, 평당 635만 원 정도이거든요. 평당 635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이 그렇게 낮지 않은 선인 것 같은데 이 정도에도 지금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건축비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요. 뭐 건설사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뭐 뼈대만 있는 아파트밖에 못 지어라고 분명히 볼멘 소리를 아마 할 거예요. 뭐 소위 깡통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네. 골조만 있는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뭐 통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뭐 과도한 어떤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 비용 같은 것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정도 가지고는 표준형 건축비일 뿐이고 그건 이제 고시된 하나의 기준점일 뿐이고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이제 일부에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그 기본형 건축비가 사실 6개월마다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고시를 해서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600 몇만 원은 이게 그 기본형 건축비가 어느 정도 약간 고정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최근에 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비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뭐 좀 더 다운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감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한번 아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기준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집을 못 짓느냐라고 아마 충분히 아마 악유를 하거나 이의 제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극명하게 지금 현상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분상제가 폐지된 지역을 보니까 분양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급등했단 말이죠. 급등해서 이제 이걸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작 청약을 했다가 계약을 하지 않는 청약 포기자들도 다수 발생을 하고 결국 미분양이라는 얘기죠, 이게. 반대로 이제 분상제가 유지된 지역을 보니까 뭐 강남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분양가가 어쨌든 억제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소위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이 분상제 효과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 교수님, 이 중간 정도의 선은 없는 겁니까? 이 중간 정도의 선은 없는 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이 현상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을 우리가 분상제로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가 분상제가 해제돼도 강남 상구나 용산은 안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까지 이렇게 싸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 분상제 적용 지역의 5대 1이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5대 1이면 적용된 지역은 15대 1로 한 3배 정도 높고 뭐 메이플자에는 뭐 한 400대 1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 중간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제 그 자율적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되게 여러 전문가들이 다각도에서 이게 정말 적정한 분양가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된다면 이게 약간의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과도한 것인지 아닌 것들은 오히려 이제 조합원들과의 갈등에서 그 문제점들이 많이 표출되거든요. 조합원들과의 갈등.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원래 계약했던 그 분양가보다 굉장히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그 가격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공급자들은 그 가격에 우리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들이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현재가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저희 나왔지만 이제 뭐 일정 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에는 소위 몰렸어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미적용 단지와 적용 단지의 경쟁률만 봐도 3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분양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게 딱 저 경쟁률 비교 차이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만약에 부활된다면요? 부활된다면 지금 강남 지역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으니까 득실을 따졌을 때 말이죠. 득실. 네.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득보단 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상제를 적용하게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일단 수분양자들에 대한 혜택은 차치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공급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왜냐하면 원가는 올라가 있는데
억지로 판매가를 낮추게 되면은 그 누가 분양을 하겠습니까? 공급을 할 리가 없고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열심히 정부가 일십 대책을 통해서 완화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급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것과도 약간 모순되는 제도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분상제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공급을 지금 추진하려는 정부의 어떤 지금 스탠스를 봤을 때는 저는 분상제가 그 시행될 확률을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화면에 메이플자이가 나왔잖아요. 메이플자이는 서울 반포에 위치해 있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니까 사실 저 사례를 우리가 표본으로 삼을 수 있겠냐라는 의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상제가 만약에 부활이 되면 소위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강남 같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실제 분양은 됐는데 실제 본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이제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지역들은 소위 말하는 줍집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줍줍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은 좀 줍줍이 나올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입지가 좋거나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가 이제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 통제를 해버리면 네. 저는 이제 특정한 계층의 오히려 혜택이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익에 대한 혜택들이 다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당연히 그동안 기다렸던 어떤 그런 인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갈등이 같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사례들이 서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무순위 청약하면 이제 청약 통장 없이도 그냥 자기가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 지역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런 곳들이 나와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무순위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없겠어요? 있죠. 지금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줍습이 나온 곳에서는 나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순위까지 간 거고 대부분의 그 핵심 입지에서는 순위 내에서 다 마감이 되죠. 그러면 줍습이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무순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을 텐데 그 단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그럼 예를 들면은 거기가 예를 들어 비역세권이고 단지가 작고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한 입지적인 불리함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는 건지, 개발 압력이 있는 건지, 교통 호재가 있는 건지, 어떤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만한 입지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줍줍을 해서 이미 가격이 비싼 상태인데 줍줍을 한다고 한들 이득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최근 같아서는 거의 다 대부분이 또 가격적인 부분이 연관이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 고분양가인 상태에서 내가 매입을 했을 때 향후에 그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물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명목 가격 자체는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몇몇 군데 현재 그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났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이래서 이 줍줍까지 그러니까 무순위까지 나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납득이 것들이 가는 지역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거 이거 무조건 사게 되면 돈이 되는 줍줍이 아니라 네. 이유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줍줍이라는 표현을 써도 안 되겠네요. 줍줍이라는 거 이 어감에서 마치 무슨 대단한 거를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이게 청약 경쟁률 자체는 높았다는 단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00대 1 이렇게 갔다가 네. 정작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니까 네. 그런 물량들이 지금 무순위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네. 1차에서 안 끝나니까 지금 3차, 4차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네. 1차적으로는 계속해서 뭔가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입지 여건 그런 것도 있지만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아닌가. 네, 그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기가 좀 살만한 지역이다. 서울이고 교통도 좀 좋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거를 떠안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줍줍을 하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현재 이 집이 정말 위치도 좋고 품질도 좋은가를
도 봐야 되지만 네. 나의 금융 조건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출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 초기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타진을 하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했다가 줍줍을 했다가도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작용 요건들이 해당이 되는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네. 이런 것들 실거주 의무들도 고려를 해서 나의 자금 흐름과 자금 계획에 맞는 그런 대상지를 줍줍 대상으로 선택을 해야지 투자에 실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기조를 갖고서는 여러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왔단 말이죠. 그 속도를 내는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분양가 저희가 얘기했지만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지금 최근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최초에 계약했던 것과 나중에 이제 요구했던 그 증액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위 뭐 시공사랑 조합원 간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걸린다라는 건 사업 자체가 다 지연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의 차질이 다 빚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손앵커께서 워낙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사는 도저히 이 원래 계약한 대로 공사했다가는 오히려 더 적자를 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약한 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대별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 현상.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조합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예. 시공사하고 계약 해지하는 단지들이 꽤 늘었어요. 뭐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네. 이거는 좀 약간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카운터파트로 이렇게 일했던 그런 시공사 측의 그런 담당 임원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연락 두절돼요. 아.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지금 우리 조합에서 분쟁이 있거나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와서 비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조합원들의 동의라든가 열의라든가 동기부여 같은 건 철저하게 꽤 성숙돼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스케줄대로 시공사 너네가 와서 이제 빨리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공사 시작을 해가지고 책임 준공해야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한 계약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거나 심지어는 몇 번 전화하면은 연락이 두절이 돼서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심화가 되면은 이제 공사계약 해지하려고 그러는데 네. 공사계약 해지하고서 다른 시공사를 구하려고 해도 다른 시공사도 이전에 있던 시공사랑 형편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해지를 의도하고 연락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차피 해봐야 손해인데 차라리 이쯤에서 그동안 투입된 금액을 어느 정도 그 매몰 비용으로 감안하더라도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는 시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약금은 없나요? 만약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사가 일정의 위약금을 조합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귀책 사유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비가 갑자기 이렇게 2, 3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서울시 내에서도 이런 사업장들이 꽤 많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50층을 굉장히 많이 기획들을 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이게 이제 50층을 지려면 내진 설계라던가 뭐 그다음에 또 사업 기간이 되게 오래되면서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6억씩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우리 50층 안 하고 35층 하겠다. 계획 변경하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어포더블 하우징이 불가능해진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소득층이라던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입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당 그 공사비가 540만 원일 때 는 추가 분담금이 막
9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한 780만 원 정도만 가도 2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조합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낼 거면 우리 재건축하지 말자라던가 하다가 이제 그 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속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공급이 점차적으로 더뎌지는 내지는 공급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이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소위 이제 저금리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당시만 해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무조건 뭐 일단 시세 차익을 본다라는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것들이 이제 사업장 단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지금 이 공식이 깨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깨져 나가고 있죠. 네.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은 공사비가 비용이 늘어난 만큼 그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도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고분양가가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 고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뻔한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좀 늘려주는 그런 관해서 행정 절차를 빨리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지역은 아무리 빨리 해줘도 그 동기부여를 해줘봐야 답이 안 나오는 사업장들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실질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제고시켜줘야 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사업성이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소위 당근책을 정부가 많이 제시를 했었잖아요. 네. 용적률을 무조건 높여주면 뭐 일부에서 이제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환급금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생겨나니까 우리도 용적률 최대치로 올려줘 이런 식의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용적률 상향이 꼭 답이냐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안성맞춤인 답은 아닌데 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뭐 서울 지역이다 아니면 네. 이제 수도권에 어느 정도 그 도심이 형성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이제 그린벨트 다 풀어서 또 신도시를 짓지 않는 한 도심 내 인프라라든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네. 그런 거를 할 때 그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활성화하려면은 당연히 그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용적률 상향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역세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준주거 지역 용적률로 이렇게 올려서 원래 그 용도 지역당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용적률보다 훨씬 더 많이 주면은 일반 분양이 늘어나가지고 일반 분양 늘어나는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늘어나니까 아마 시작을 좀 약간 촉진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뭐 일부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환급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글쎄 보니까 뭐 한양 아파트인가요? 그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양 아파트 같은 데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조합원들은 네. 네. 예. 최대 5억에서 6억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 조합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전체 단지 중에 일부만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원래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용적률 서울시는 250%까지인데 그 여의도 한양 아파트 말고 완전히 상업 지역 안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한 몇 개 그 단지가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또 여의도도 어느 정도 주거 선호지고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그 경기의 어떤 그런 침체라든가 상승하고 상관없이 나홀로 그들만의 리그처럼 뭐 잘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아무리 그 용적률을 인상시켜 준다 하더라도 좀 입지가 좀 처지거나 이런 지역들은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완화되거나 이런 조치들이나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시작이 좀 되거나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을 보니까 500%까지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최대 뭐 준주거 지역으로 인정받을 750%. 근데 이제 기존에 지어졌던 소위 이제 35층 정도의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보면 300% 미만이더라고요. 그럼 용적률을 500% 이렇게 높인다면 저희가 50층짜리 아파트, 최대 6, 70층짜리 아파트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과연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아파트들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소위 성량급 아파트 빽빽이 들어찬 빌딩 숲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 시설이나 주변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도 있고요. 네, 이제 이게 뭐 지금 앞서 쭉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것들이 지금 공급은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공급을 하려는 건설사들이 없기 때문에 당근 약간 이게 유입을 하려고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줘서 네. 사업성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이제 뭐 170%였는데 2배 340% 해주면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정도인데 그걸 배로 해주면 추가 분담금이 더 많이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할 만한데 그래서 이걸 이러한 그 용적률 750%까지 상향을 해줬을 때는 물론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의 경제성은 많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뭐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공공시설의 부족, 교통실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서울이나 이런 도시라는 것이 우리 세대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750%의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재건축을 했어요.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영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재건축을 할 때 그때도 동일한 사업성 논란이 된다면 그때는 그럼 1,500%를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750%를 적용을 해서 그렇게 고밀도의 초고속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네. 어떤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방향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서울에 그렇게 꼭 750%를 짓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지들에 대한 방법을 찾거나 다른 뭐 방법들을 찾아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지. 그 너무나 높은 것들을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저희 세대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지금 서울도 굉장히 지금 빽빽하고 교통체증 오늘 아침에 오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고밀도 개발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일단 750%라는 거는 이론적인 상향 용적률 최고치고요. 네. 거기서 실제로 다 받는 단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빠지게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빽빽하게 성량급 아파트를 짓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서는 넉넉하게 땅이 있으니까 약간 더 용적률 완화시켜주고 또 쾌적하게 짓게 될 수도 있죠. 인구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땅에 네. 비해서.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밀화 시켜서 짓고 컴팩트하게 짓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게 되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지 않으면 사업성 제고가 안 된다 그러면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줍니다. 해주되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고밀화 시키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 상하수를 비롯한 교통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부를 받겠죠. 예를 들면 용적률 상향시켜지면 지금도 기부 체납을 받거나 뭐 임대 아파트를 받거나 이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공기여부를 더 많이 받는다면 올려주는 것만큼 너희한테 사업성을 제고해줘서 니네가 빨리빨리 공급을 하고 그 대신 그 땅 같은 거를 많이 받아서 그 공공을 위해서 교통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프라 확충하게 되면서 그 인구 그러니까 공급을 속도를 내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어떤 그 도심 주택 공급 이런 데 이제 방점을 찍다 보면 어쨌든 아까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후를 더 바라봤었을 때에는 이런 고밀도 개발이 각 불러올 역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심화되고 하면 네.
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기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겠으나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뭐 요즘에 그 좀 더 이제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스마트하고 컴팩트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공기가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러한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인구 네. 밀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람들이 이제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주거 환경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시 또 아웃으로 이제 나가는 외곽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저희가 GTX 연장 노선 발표됐었을 때에 어쨌든 서울 수도권으로 다 먼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광역 통신 그 교통망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많은 인적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소위 블랙홀 현상도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분산이라는 효과 차원에서는 더 마이너스 부정적인 요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은 굉장히 낙후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주택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땅이 서울에는 공급할 땅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밀도로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분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효과. 근데 이제 공급량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네. 그 GTX 노선을 통해서 분산하려는 효과들만큼 그 숫자만큼을 다 여기서 이제 고밀도를 짓는다고 해도 다 수용하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GTX 노선을 통해서 약간 분산을 하는 그런 기대 효과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GTX 노선이 깔리는 지역으로 집값이 집중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강북에서 좀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들 위주로 집값 상승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약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직주 근접으로 내가 여의도 금융권에 출퇴근하는데 되게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환경이 부족하지만 그런 곳에 사는 걸 선택하고 나는 이제 자연환경과 좀 더불어서 출퇴근이 조금 플렉서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분양가와 뭐 공사비, 뭐 집 가격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나온 것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게 넉 달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의 실거래 역시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게 이제 호가가 아니고 실거래라는 데 좀 방점을 찍어서 본다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던 차에 드디어 바닥을 형성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지표인 것 같아서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지속될지 여부는 어느 짧은 기간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부 지역의 시세 상승이거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했던 거로 GTX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역. 근데 이제 일시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신생아로라든가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라든가 내지는 또 총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반영이 됐다고는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 하락 추세에 있던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가 되느냐는 약간 2, 3월 봄철 되기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네. 상승하는 것들이 이게 급등했다기보다는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를 살짝 소폭 반등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유의미하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런 현상을 2월달, 3월달 데이터까지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늦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은 이제 앞서 계속 금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구조적으로 인하되지 않는 한 어떤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반짝 어떤 지표들은 반짝에 그칠 것이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뭐 되게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앞으로 뭐 집값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은 아니다. 아니다. 더 아래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멀었다. 멀었다. 반등은 멀었다. 멀었다. 다만 최근에 그 소비 심리 지수가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실거래가 지수가 반등한 건 아마 이 현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뭐 현상? 완벽하게 매칭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도 우리도 기준금리를 조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네. 이미 시장에서의 어떤 조달 금리에도 반영이 꽤 돼 있거든요. 선반영이.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데 반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반영이 됐을 수 있다. 그런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대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전에 있던 어떤 뭐 그 떨어진 금액을 회복을 하고 이전에 있던 고점 가까이 간다라고 하려면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변하려면 이제 금리가 확실하게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닌 게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선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원래는 올해 뭐 한 상반기 말 쪽이나 아니면 이때부터 금리를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선이었는데 네. 인플레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 있으세요? 그러니까 반등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바닥은 형성하고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뭐 섣부른 예견은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반등의 시점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도 되게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 문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과거에 1%대 금리로 바로 하락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리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심리가 관망세가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바로 하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니까 이제 작년 9월 지표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위 정말 조금 네. 반짝 오른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네. 드는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집값 말고요. 전셋값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3월 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이 특히 이제 아주 뭐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세가 이제 올라가는 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군지 말씀하셨지만, 예,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자영업자분들 정말 어려운데 학원들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교육열이 또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군 지역에 대한 전세는 타 지역도 전반적으로 전세가 상승합니다만 이런 학군 지역에서의 전세가는 여전히 계속 강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분양가를 비롯해서 뭐 공사비, 각종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분양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적정한 분양가라는 건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 소비자 모두가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들이느냐의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오늘 토론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문 토크쇼 직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